자, 그러면 이어서 기조 세션 5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세션에서는 AI와 관련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논의해 볼 여러 주제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보는 시간 가져보시죠. 이 사회의 각 분야 법률, 의료, 금융, 게임, 군사, 예술 등에서 AI를 빠르게 적용해서 또 활용하고 계신 대한민국의 AI 선도자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도 현재의 직업으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에 함께 해주실 분 역시 소개를 드리죠. 맹성현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함께 해주시겠고요. 김영학 서울 아산병원 헬스 이노베이션 빅데이터 센터 소장님, 임영익 인텔리콘 연구소 대표 이사님, 그리고 장현기 신한은행 인공지능 통합센터 본부장님, 박종화 서울대 기약과 교수님께서 함께 말씀 나눠보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에 나와 계신데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은 카이스트 전산학부의 맹성현입니다. 지금 모신 그 네 분이 제가 초청을 드린 것도 아니고 주최 측에서 초청하셨는데 의원님도 다 한 번씩 제가 만나본 분들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네 분을 모시게 돼서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세션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자연어 처리 분야라는 인공지능의 중요한 분야 중에 한 분야를 맡고 있고요. 연구 분야는 그런데 사실 카이스트 전산학부에서 AI 플러스 X 포럼이라는 걸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AI에다가 X,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접목시키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가 하는 그런 이슈를 찾아보는 그런 포럼을 제가 운영을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모시기도 했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로 제가 이번 좌장을 좀 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AI 선도자에게 길을 묻다라는 그런 주제인데 아마도 이제 융합 분야에 있어서 AI를 직접 연구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AI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의구심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관심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막연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갖다가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성으로 좀 바꾸는 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모신 네 분한테 다 다른 영역입니다. 다른 영역에서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네 분한테 어떤 길을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그런 질문을 좀 던져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일단은 그 네 분 각각한테 일종의 이제 발제 같은 건데요. 그래서 그 동안에 AI하고 융합을 했던 그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하면서 또 전문가로서 지금 AI와 기타 분야가 융합이 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슈 같은 것을 아마도 좀 발표를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지 않은 관계로 아마 간단하게밖에 말씀 못 드리는데 그 시간이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이 60분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벗고도 해도 되는데 그래서 쓱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으로 바로 왼쪽에 있는 김영학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학 교수님은 이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 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로 계시고 또 정보의학과 과장으로도 계시고요. 서울 아산병원 헬스 이노베이션 빅데이터 센터 소장으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즉 말하자면 이제 의사이시면서 또 과학자이시기도 하고요. 전문 분야는 이제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 의료 정보학을 갖다 접목하는 분야로 보시면 되고, 근래에는 아시아 태평양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 학회의
그 미래 혁신 지도자 상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AI 기반 그 진단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하는 이 의료 분야에서 그 개인 건강 관리나 질병 극복, 그런데 AI가 어떻게 활용이 될지, 또 의료 내부에서는 또 어떻게 이런 거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외에 다른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김영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방금 소개받은 대로 임상 의사, 그러니까 환자를 보는 의사임과 동시에 지금 이런 새로운 기술이죠.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의료에 접목시켜 볼까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것을 이제 제 이 임상이 외에 다른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가 아무래도 조금 그 이해하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이 병원이라는 곳이 이제 가장 많이 지금 인공지능이 접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병원이라는 곳이 그렇게 친절한 곳도 아니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5분 동안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히 제가 브리핑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는 그 왼쪽 편 위에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흔히 보건의료 데이터라고 할 때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모바일에서 개인 건강 정보도 꽤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환자들이 가지고 오는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유전체 정보도 있고, 그리고 EHR이라고 해서 병원 정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가족 구성원들에 생기는 그런 현상에 대한 정보, 환경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의료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최근의 변화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디지털라이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뭔가 이렇게 전산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다가 가장 큰 변화고,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 가장 많은 이제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는 부분이 그 인공지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의료 인공지능은 대략 이렇게 좀 복잡한 그림입니다만은 중간에 있는 3개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데 그 중에 고혈압 환자가 몇 명이고, 또 어떤 분들은 얼마나 기아와 연관된 병이 있고, 코로나가 몇 명이 걸렸고, 이런 것들이 하나 큰 분석 방법이 될 거고, 두 번째로는 특히 인공지능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은 예측입니다. 그래서 심장병이 생길 건지, 이분이 코로나가 생길 건지, 어떤 지역에서 많이 생길 건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부분이 되어 있고, 세 번째는 그 개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 새로운 신약의 개발, 새로운 의료기기의 개발 등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나누어 보면은, 이제 왼쪽 편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기술들을 가지고 큰 산업적인 성과를 거두신 분도 있고 연구 업적을 남기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산업적인 부문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신약 개발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최근에 여러 약들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은 코로나19를 타겟한 게 아니고 다른 질환, 다른 균들에 대한 치료를 하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활용해보는 그런 시도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약들이 그런 후보군들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맞춤형 치료, 오전에 들으니까 퍼스널라이제이션이 인공지능의 중요한 화두라고 하던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인화된 치료,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합하는 것들, 그리고 의료의 인력들, 한정된 의료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또는 갤럭시 워치뿐만 아니고 이런 워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웨어러블 기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센서들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건강에 접목시킨가 하는 것들이 인공지능의 연구입니다. 그 인공지능은 비단 개인의 치료뿐만 아니고 이런 글로벌 헬스, 그래서 전 세계 우리 인류들에게 인공지능은 큰 건강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이 우리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질환이 생기면 누구나 전문가를 찾아갈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지역이나 그리고 많은 계층들은 이러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한 명의 의사가 여러 가지 질환을
보기 어려운데 지금 그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모자라는 지식들을 채워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그래서 그 국제 기구들도 이런 인공지능들을 어떻게 하면은 언더 디벨롭먼트 컨트리에 우리가 보급할 수 있을까, 그것들이 얼마나 인류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공지능은 진단, 그리고 사망률 예측,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게 하고자 하는 예측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감염병이 발생할까라는 걸 미리 예측해서 사전에 적극적인 관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공공의료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만성질환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암 환자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이 자연재해로부터 건강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결국 다른 산업군과 융합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역할을 할 수 있겠다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발전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셨고요. 지금 두 번째 그 토론자로 나선 그 임영익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영익 변호사님은 상당히 그 다양한 전공을 하셨는데요. 생명과학부터 시작해서 수리 심리학, 뇌과학을 통해서 그 사법 시험을 통해서 이제 변호사로 또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 2010년도에 그 인텔리콘 연구소라는 그런 기업을 설립을 해서 그 법률에다가 수학, 뭐 물리학, 통계학, 인공지능을 좀 결합하는 그런 융합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수상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세계적인 그 법률 인공지능 경진 대회에서 2번 우승을 하신 적도 있고, 또 2019년에는 그 알파로가 법입니다. 알파로라는 대회를 개최를 해서 그 인공지능 법률 쪽에 저변을 확대하는데 큰 공헌을 세우고 계십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임영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연구 개발하는 영역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료 인공지능과 함께 전형적인 전문가 영역인 법률 인공지능 영역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인공지능 판사나 인공지능 변호사 이런 것을 개발하는 분야인데요. 제가 10년 전에 이 법률하고 ICT 그다음에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던 시절에는 제가 어느 정도 꿈에 부풀었냐 하면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판사, 인공지능 변호사를 만든다라고 생각했고, 그 말에 속아서 많은 동지들이 저와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한 3년쯤 지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분야가 무려 역사가 60년이 더 된 미국과 유럽에서 어마어마하게 연구했던 분야라는 것을 깨닫고 엄청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깊고 심오한 이 영역이, 근데 우리는 살면서 한 번도 인공지능 판사, 변호사 이런 걸 본 적이 없죠. 그게 1990년대 그 충격적인 AI 겨울이 닥치면서 전부 몰락하고 모든 연구는 기억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의하여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가장 ICT 기술하고 친하지 않는 영역 같은 법률이 그 오랜 세월 전에 시작했는가. 근데 서양 사람들은 법률을 말을 할 때 코드라고 합니다. 코드, 로라 안 그러고. 근데 컴퓨터 할 때 우리 코드라 그러죠. 이 동양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서양 사람들은 어떤 법률을 알고리즘과 로직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하여 AI 붐이 딱 일어나던 1956년 다트머스 컨퍼런스 딱 그 이듬해 벌써 프랑스에서 인공지능 변호사 만든다고 야단 법석을 떤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6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했지만 전부 다 몰락해버린 거죠. 그런데 갑자기 십수년이 지나서 이 바이러스가 갑자기 잠복기를 지나서 알파고 이후에 갑자기 수면 위로 탁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머신러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인공지능이 하이브리드 되면서 이게 연구가 놀랍게 발전한 거죠. 제가 그 트렌드 속에서 중간 단계에서 10년 동안 악정고투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법률은 전통적으로
유사일에 인간이 했던 영역이고 지금도 우리 재판정을 상상해 보면은 ICT 기술 따위가 침투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빠르게 들어오느냐? 바로 법 자체가 논리, 즉 코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션이 끝나고 또 이 컨퍼런스를 집에서 보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융합적인 분야를 시도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과 어떤 편견 이면에 숨어 있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술 트렌드와 맞출 때 충분히 창의적인 아웃풋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10년 동안 이 연구 개발하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조금 재미없는 기술적인 분야를 말씀드리면은 법률 인공지능은 결국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AI는 크게 인간처럼 말을 하고 말을 이해하고 말을 하는 이런 자연어 처리와 이미지 인식 같은 거 분야 많이 보셨죠? 자율체에서 그 두 개 양대 산맥인데 이미지 인식은 한 5년 전부터 학자들이 보건데 굉장히 스테이블한 기술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응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는 챗봇 같은 거, 시리 같은 거 이런 장난감에서 우리 많이 보고 있는데 실제 부지불식간에 머신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를 우리는 사실은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딱 돌아보면 구글 같은 거 우리 검색할 때도 사실은 AI 기술들이 많이 녹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발달돼 있고 그래서 이게 의료 아까 말씀드린 의료는 많이 꽃을 피우고 사실은 규제 때문에 지금 수면 위로 안 올라왔지만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라고나 할까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법률에 ICT 기술이 융합해서 인공지능 판사, 인공지능 변호사 같은 따위의 기계가 벌써 등장해서 미래 일이 아니고 벌써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이고 이걸 역으로 환산하면요. 법률 외에 모든 분야는 법률이 될지언데 안 되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AI라는 것이 지금은 어떤 특수한 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유니버셜한 툴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숨은 함의는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어떤 빅데이터 시스템과 그런 여러 가지 IoT 기술에 의해서 우리의 실제 물리적인 이 데이터가 가상의 세계에 축적되고 있다는 거. 따라서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은 그런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가 공존하고 우리 앞으로 코진화를 일으킬 수 있는 AI가 계속 자라고 있다는 거. 여기에 관심 포인트를 두면서 미래를 한번 관찰하면은 재미있게 진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간단한 저의 소개와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세 번째로 현재 그 신한은행 인공지능통합센터 본부장으로 계시는 장현기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장현기 박사님은 이제 다양한 그런 IT 계통의 그 산업에서 경력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현재는 이제 그 인공지능 통합센터라는 것에 지금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요. 그 뭐 삼성전자에서 그 삼성 소프트웨어 센터에서 그 바닥폰 개발도 하셨고, 그다음에 IBM 그 유비쿼터스 컴퓨팅 연구소에서 모바일 플랫폼이나 빅데이터 부분 사업도 선도를 하셨고, 또 최근에는 그 SK에서 도입을 한 IBM 왓슨이라는 그 QA 그러니까 질의응답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글화하는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런 그 연구로만 되던 기술들을 갖다가 산업화해서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그 역할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2017년부터 그 신한은행의 그 인공지능 통합센터에서 R&D를 맡고 계십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한은행의 장영기입니다. 그 교수님이 소개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금융으로 간 것은 불과 3년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동안에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그 R&D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앞에서 많은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상당히 생활에 이제 접목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금융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금융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진화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또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질문들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데요. 사실 뭐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도 나오고 있고, 또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뭐 성능이 떨어지냐 이런 불만도 좀 있고요. 또 인간을 뛰어넘는 AI가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인공지능은 사실 상당히 거품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매스컴에서 나오는 기사들이 상당히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파고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한 거품이 한국 AI 산업에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이해도 필요하고 또 현실에 서비스할 수 있는 내용도 좀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좀 만들어 봤고요. 이 질문들의 답은 이제 우리가 계속 AI를 접목해가면서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오늘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해하려면 이제 사람의 지능 어떻게 생겼냐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뭐 CHC라고 하는 인공지능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을 보면 각각의 지능은 개별적인 펑션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언어 능력이라든지 뭐 추리 능력, 기억력 뭐 이런 것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발달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완벽하지 않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영역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부분을 못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능이 고루고루 발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특정 영역만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인공지능의 다양한 아키텍처가 나오고 있고, 이제 딥러닝도 이런 것들 기반으로 고민을 한 아키텍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셨던 지능의 구조를 똑같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만들고 있다 볼 수 있고요. 밑에 레이어가 각각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레이어에 우리가 잘 아는 기계학습이 있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지식 표현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계속 경쟁하면서 발전되어 왔고, 최근에는 이제 이 기계학습 분야가 이제 도미넌트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위에 이제 뭐 오디오, 비디오, 뭐 자연어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올라가 있고요. 지능과 똑같이 각 필라가 독립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결합되겠지만 그 완성도가 높은 필라에서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완성도가 있는 서비스가 될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레이어까지는 와 있다 볼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 레이어가 제대로 완성되지 않으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쪽이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직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세 번째 레이어의 기술이 아직 좀 더 갈 길이 많다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만든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특히 챗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자연어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맥락이라든지 이런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결국은 이런 각각의 필라나 펑션들이 잘 결합되고 통합될 때 사람과 유사한, 또 사람을 뛰어넘는 AI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뭐 간단하게 보면은 이렇게 레이어가 상당히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 각 노드에 데이터가 들어가서 결합돼서 마지막에 아웃풋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고 같은 경우에 레이어가 한 뭐 9개, 10개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 각 노드 간에 연결되는 이 선이 이제 웨이트 값이라고 해서 어떤 인풋 값에 대한 가치를 조정하는 그런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이런 레이어가 상당히 많고 이 커넥션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과거보다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AI가 발달되면서 GPT가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개발되어 왔고, 이 파라메타라는 것이 결국 아까 봤던 웨이트 값들을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웨이트 값이 불과 1, 2년 만에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픈 API가 개발했던 GPT-3 같은 경우에 이제 한 1,750억 개 정도의 웨이트 값을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드들이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파라메타가 늘어날수록 이제 더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픈 API 계획을 보면 GPT-4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조 개의 커넥션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2023년, 30년 정도 될 거라 보는데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인간의 시냅스를 연결하는 커넥션은 한 100조 개 됩니다. 그러니까 100조 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인간과 유사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그게 커넥션만 통해서 이제 지능이 생기느냐 뭐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갈 길은 멀지만 그런 식으로 개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에 뭐 어떤 분야에 AI 접목되냐는 뭐 많이 아실 텐데요. 뭐 최근에 챗봇을 통해서 24시간 상담도 가능하고, 또 상담 콜센터에도 AI가 답변을 할 수 있고, 또
리스크라든지 심사 파트에 대출 파트에서도 이제 판단을 AI가 도와줄 수 있고 또 투자 쪽 로보 어드바이저 그다음에 리갈 쪽 그리고 이제 문서 처리 쪽 이런 쪽에 이제 AI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뭐 초보 단계를 볼 수 있고요. 근데 점점점 더 저희들도 이제 뭐 심사역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체하는 심사 평가를 AI가 할 수 있다든지 콜센터를 완전히 AI를 바꾼다든지 이런 일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생겨날 수 있을 걸 보고 있고 AI 기술이 발달됩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서비스가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저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있을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가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차트는 이제 지금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가 어디서 생겨날 거냐라는 관점에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서 봤던 그런 자리들이 이제 줄어드는 반면에 결국은 인공지능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데이터가 없이는 이제 수준이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 나오는 그 영화의 대부분의 컨텍스트를 기록하는 넷플릭스 태그라는 직업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화의 컨텍스트를 상당히 자세히 기록하게 되면 그것이 데이터화되고 상당한 분석력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데이터 알고리즘 쪽을 다루는 데이터 외글러라고 하는 직업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직업군이 생기고 있고 데이터가 중요해지고 분석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는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AI가 발달됨에 따라서 데이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 수요를 정지하는 작업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AI에 대한 초석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표로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AI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는 기술과 더불어서 데이터의 퀄리티도 같이 발전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 짧은 시간에 인공지능을 잘 개괄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그 토론자로 나오실 그 박정화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화 교수님 현재 그 서울대학교 기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원래는 그 피아니스트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서 이제 독주의 실내 오케스트라를 다 섭렵을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관심사가 그 음악과 그러니까 예술의 영역인 음악과 그 기계의 어떤 혹은 기술의 접점을 좀 연구하시는 그런 데는 탐구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카이스트의 그 뭐 남주환 교수님하고 같이 뭐 연구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오늘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말씀을 이제 해주실 수도 있고 또 답을 해주실 텐데 특히 그 익스프레시브 AI 피아니스트라는 그런 과제를 중심으로 아주 그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 기하학과에 있는 박종화 교수이고요. 피아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해드리고 왜 제가 이런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됐고 연구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연구를 하면서 이제 관찰된 점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교수로 이제 교육 활동을 하기 전에는 순수히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했었고요.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했던 시점에도 사실 피아니스트라는 직업이 반복적인 연주, 그러니까 관객 반복적인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하면서 뭐 관객들이랑 같이 하는 공유에 대한 어떤 감성이나 감정적인 인터랙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그 연주를 하면서 특히 그 생각이 많았던 점은 전설적인 음악가를 만나거나 어떤 경험이 많으신 연세가 많으신 음악가들을 만났을 때 제일 제가 그 가치롭게 여겼던 점은 그 사람들이랑 같이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뭐 20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어떤 뭐 그 행동이나 사회적인 행동이나 그 아티스트의 행동이나 스타일, 트렌드, 그런 감성에 대해서 그 간단한 아넥도트를 들어도 이제 그런 감성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곡은 이렇게 연주가 됐구나, 아니면 이런 곡은 이렇게 연주를 해야 됐구나, 그 대화에서 이제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대에서 교육을 시작했을 때
그 활동 필드에서 활동과 이제 교육을 같이 이제 겸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런 궁금증, 그런 이제 관찰에 대해서 이제 그 생각이 깊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이런 지식들, 간단한 어떤 그 표현에서 나오는 어떤 감성적인 것들이나 정보들이 다 없어지는데, 요거를 한 자리에 모집해서 취합해서 어떤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후세에 엄청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 그 카이스트에 계시던 남주환 교수님하고 같이 그 AI Expressive AI 피아니스트에 대한 연구 제안을 받았을 때 재밌는 연구가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도 저는 사실 그 이런 우리가 AI가 저는 사실 인문과 같이 인문학이라는 게 우리의 인류의 지식을 축적해서 이제 후세에 남겨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AI가 이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AI 다양한 지금 연사님들이 이제 말씀하신 세 명이 말씀을 나누셨는데, 많은 필드에서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해서 아주 스페셜라이즈된 지식 풀을, 그리고 그게 대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다고 하면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감정, 인간의 감성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스페셜라이즈된 지식 풀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므로 전반적인 어떤 그런 생태계의 기여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해보니까 정말로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을 기계에 가르쳐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하는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요거를 하면서 과제를 하면서 요게 응용할 점이 많구나. 물론 이제 연주 쪽에서도 응용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연구를 위해서,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참가함으로써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감성적인 데이터가 축적될 뿐만 아니라 이게 나아가서는 이제 교육장에서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악보를 기계에 입력시키고 이제 거기에 인간이 이 악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연주를 해야지 인간처럼 연주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학습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인간은 물론 이제 그 절대적인 악보에 있는 정보대로 연주를 안 합니다. 감성에 따라서 약간 미묘하게 빨리 치기도 하고, 좀 폴테가 있어도 조금 더 작게 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더 크게 치기도 하고, 그런 미묘한 차이에 어떻게 보면 imperfection에 의해서 인간적인 맛, 인간적인 것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분석해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응용될 점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데이터 수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그 음악대학 울타리 안에서 정보 수집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학생들이 이게 미래에는 우리 일자리를 뺏어갈 것인데 우리가 왜 참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도 많았고, 그러므로 사실 설명과 대화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참여를 하고 그걸 경험한 학생들은 생각이 바뀌었죠. 이게 점차적으로 우리한테 이로울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3년 정도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제 태도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 온라인이나 테크놀로지에 그 관심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요즘에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급격적으로 이쪽에도 이제 관심이 많이 쏠렸고, 그리고 좀 마음도 열렸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 연구를 하면서 뭐 이런 AI에 대한 알고리즘 연구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주 유니크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어떤 미묘한 그 execution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연주자의 인지, 청취자의 인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서 연주자의 의도, 그 연주 후에 연주자의 어떤 의견, 그리고 청취자에 대한 평가 이런 정보까지 이제 같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데이터 수집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고 tedious하고 일이 손이 많이 가지만,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이제 조금 더 이제 크지면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우리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비슷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요즘 AI에 대한 열풍이 있지만 AI보다는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이점으로 이제 끝내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질의응답에서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종환 교수님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 이제 상당히 그 포괄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청중들께서 지금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포함해서 의견을 주시면은 제가 봐서 좀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그 말씀을 드리고 또 답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박종환 교수님이 원래 이제 좀 개괄적인 말씀을 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시간을 조금 더 써 가시면서 그 익스프레스 AI 피아니스트에 관련된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 의도도 이렇게 개괄적인 그 말씀들을 다 듣고 나서 너무나 추상적이니까 그걸 좀 더 구체화한다는 관점에서 각 토론자분들께서 본인이 지금 AI 플러스 X 혹은 융합된 그런 그 각 분야에서의 연구 혹은 개발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인 좀 자료를 구체적인 그런 그 말씀을 해 주셔야 조금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경험을 제가 좀 묻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분씩 지적해가면서 좀 질문을 드릴 작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사실 그런 그 선구자적인 이제 일을 하면서 사실 생각되는 발생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고 고민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이제 임영익 변호사님한테 제가 좀 질문을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알파로라는 그 경진대를 시작을 하셨고 사실 인공지능과 법률 그 관계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좀 간략한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지금 그 말씀하시는 중에 어떻게 감히 인공지능이 뭐 법률, 의료 분야의 인간을 뭐 대적하려고 하느냐 이제 그런 이제 식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과연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으로부터 어떤 것을 지금 기대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그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서 덧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개발 단계에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알파로 대회에서 나갔던 기계는 뭐냐 하면요, 계약서를 그때 근로계약서인데 근로계약서를 컴퓨터에 딱 입력을 하면은 컴퓨터가 즉시 7조 8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딱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계약서 분석기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자연어 처리나 텍스트 분석 기술이 있는데 실제
계약서 그런 계약서를 수천 수만 건을 구해야 되거든요. 일단 거기서 1차 허들을 딱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구글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계약서는 종류가 많아야 100종류 정도밖에 안 되고요. 표준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계약서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데이터 결국은 다 지금 머신러닝은 다 데이터 싸움인데 그 데이터를 누가 양질의 데이터를 10,000개, 20,000개, 10만 개를 쌓느냐 싸움입니다. 그래서 할 때 아까 박종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은 경험을 얻었죠. 많은 법률가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내 밥그릇 뺏고 얘가 생기면은 우리 직장을 잃을 테니까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적대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모든 영역이 그렇고요. 그래서 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누구를 때리는데 한 2년쯤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AI라는 게 특히 인공지능 변호사 그러면은 우리가 인지적으로 터미네이터를 연상을 하게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약간 똑똑한 구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데이터 작업에서 법률은 특히 법률 데이터를 함부로 구할 수도 없고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유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러면 또 재밌는 트릭을 쓰는 게 그때 제가 볼 때는 노하우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가 500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5,000개를 늘리고 5만 개를 늘리느냐. 이때 다시 AI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타 AI를 써가지고 메비우스티처럼 빙빙 돌리는 기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원래 100명이 필요한데 한 10명만 하면 되겠죠. 그런 방법론을 또 연구를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어렵게 계약서 분석기를 개발을 하게 됐고요. 그럼 계약서 분석기를 개발했으면은 터미네이터 변호사가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계약서 분야가 작게는 100종류, 많게는 3,000종류 정도 있거든요. 우리 인간이 사는 모든 분야에 다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영역 데이터를 모아서 하나 모듈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한 100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우리 살아생전에는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조 툴로 작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지식 인공지능에서 꿈과 같은 건데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 선생님처럼 QA 머신이라고 하는 계약서 분석기 말고 한 센텐스를 넣고 한 답을 주는 그런 인공지능 변호사도 이제 저희들이 오랫동안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 때는 아까처럼 또 다르게 위키피디아 같은 어떤 문서, 법률 문서를 100만 개에서 1,000만 개를 크롤링을 해서 학습을 시키고 이 주로한 작업을 5년간 계속 해와서 약간 한 대학 한 1학년 수준의 법대 1학년 수준의 답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방가르드 정신으로 뭔가 도전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팬시하고 멋있는데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이 길을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10년 동안 얻었던 교훈은 그런 규제가 있고 데이터를 구하기 힘든 건 하면 안 되고요. 좀 더 비즈니스 친화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만들어 놓은 것이 모든 시민에게 복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저도 이제 그런 좀 교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효용성을 딱 예를 하나 들면은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실 때 마스크 다 체크하고 온도 다 체크했죠, 얼굴. 근데 가끔 마스크 없이 왔다가 마스크 쓰라 하면서 시비가 붙어요. 뉴스에 가끔 나죠. 마스크 쓰라 하면 막 주먹 날라고 그럽니다.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네가 뭔데 내보고 마스크 쓰라고 하냐고 라는 것을 AI 변호사에 딱 물어보면은 법 몇 조에 의해서 당신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할 수 있다면 그런 법률 분쟁을 미리 피해갈 수 있다. 이런 교훈 정도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이면은 우리 어차피 법률은 친하지 않고 영원히 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송차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인생이 피곤한 일이니까. 그런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예방법률학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놨는데 예방의학처럼 우리가 모바일을 통해서 간단한 걸 물어봐서 답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정도로 보면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로의 무법자 킥보드 씩 지나갈 때 물어보는 거죠. 킥보드 아무나 타도 되나요?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해주고
근데 그 정도는 굉장히 유용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터미네이터를 만드는 그 정도 수준은 턱없이 부족하고 데이터의 부족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제가 볼 때 지금 있는 뉴럴넷 인공신경망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 과정하고 AI의 한계나 무슨 극복 과정 이런 걸 버무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뭐 요거는 그럼 생략. 그 질문은 나중에 예, 다시 생략하겠습니다. 한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법률 인공지능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사례를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말씀 도중에 이제 그 중요한 이슈 하나가 결국은 데이터 이슈인데요. 사실 인공지능을 하는 분들은 전부 다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계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가 그 법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거의 많은 분야에 있지만 특히 아마 의료 분야도 그런 데이터 이슈가 굉장히 클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정보 보호 관점도 있고 그래서 또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의료 분야, 법률 분야가 어떻게 보면은 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도 보면은 이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려가는 그런 분야죠. 그래서 진짜 인공지능과 뭐 인간의 대결이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영역적으로 보게 되면은 의료 분야하고 법률 분야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비슷한 주제로 그 김영학 교수님한테 좀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질문인데요. 일단은 그 의료 분야에서 그동안에 지금 아산병원에서 많은 일을 해오셨고 또 외국의 사례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아주 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현재 어느 정도의 그 실용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AI가 접목이 돼서 실제 그 의료 서비스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선 그 의료 쪽 이제 법률 쪽을 말씀하셨는데 의료 쪽은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망한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만 하더라도 이미 몇 개의 스타트업들은 매출과 관계없이 회사가 가지는 밸류에이션이 대략 한 3천억, 4천억 정도 되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는 오히려 좀 더 어떤 면에서는 좀 빨리 가는 측면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데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우리는 그 미국하고 다른 외국하고 다른 그 병원의 시스템이 대략 제가 있는 속한 병원과 마찬가지로 병상 수가 대략 한 1,500병상, 2,000병상 정도 되는데 이렇게 큰 병원들이 외국에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IT가 비교적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서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큰 대형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라이즈된 정보가 상당히 깊습니다. 이 활용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긴 하지만은 데이터가 이미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병원에서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세 종목을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후반기에 스타트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큰 시도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가 제가 우리 정부와 같이 하고 있는 닥터 앤서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국내 25개 병원이 같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참여하고 있는 병원인데 두 개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둘 다 우리 병원에서 개발한 제품이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만든 제품을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한 가지는 이 흉부 엑스레이에서 그 폐결절, 그래서 뭐 폐암이라든지 이런 결절들을 진단하는 건데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굉장히 놀라워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진단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정확한, 그분들이 이렇게 너무 애매해서 너무 작아서 발견하지 못한 것조차도 진단을 했어요. 이건 그래서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바로 이제 적용이 됐고 실제로 저희 우리 건강검진센터에서 이제 다음 달부터 쓰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제품이냐면 역시 그 대장 내시경을 가지고 용종이라 그래서 그 내시경은 그 영어로 엔도스코피라고 하는데 모니터를 통해서 이 대장을 보고 거기서 마찬가지로 용종이라 그래서 이런 혹을 발견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역시 다른 병원에서 개발이 됐는데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이 제품은 이제 밸리데이션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해보니까 우리 내시경 하시는 선생님이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 왜 안 좋아하나 우리 봤더니 이 센시티비티, 그래서 정확도, 용종이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발견한다는 것을 굉장히 높게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 내시경에서 물방울도 용종이라고 측정을 하고 또 전혀 다른 색깔도 용종이라고 측정을 하는 거죠. 그 말은 우리 통계에서 이야기하는 폴스 포지티브가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상품을 제안을 하거나 또는 뭐 어떤 재밌는 그 구매를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은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폴스 포지티브는 설사 그게 환자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의료 수준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는 조직 검사를 해서 환자한테 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적어도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헷갈리니까 그게 실제 병을 진단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의료는 이런 트루 포지티브뿐만 아니고 폴스 포지티브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두 가지 차이점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그 흉부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엑스레이 자체가 다이콤이라는 파일로 되어 있고 찍는 이 프로토콜이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이나 동일하게 찍고 동일한 형태로 저장을 해요. 근데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대학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는지, 또 어떤 형태로 어떤 순서로 보는지에 따라 가지고 대장 내시경을 하는 순서도 틀리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결국 되돌아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데이터의 표준화,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의료인공지능에서는 활용되는데 굉장히 큰 때로는 장점이 되고, 또는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에서는 허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는 데 허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국내에서 이런 대형 병원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수는 몇 개 되지 않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가장 빨리 의료에 지금 들어오는 이제 그런 시기에 되어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요. 의료 인공지능으로 해서 식약처 허가받은 제품이 이미 50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어도 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 인공지능이 그 옆에 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뭐 1년, 2년 내에는 병원에 가셨을 때 인공지능이 진단하는 어떤 것들을 스스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정화 교수님 아까 이제 미리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조금 좀 토픽을 바꿔왔고요. 계속 나오는 이슈가 그 인공지능이 이제 발전이 되면 내 밥그릇 뺏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 직업과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큽니다. 사실상 그런 문제가 되기도 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그 부분은 분명히 그 영역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제 생각에 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또 어떤 감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그런 영역까지 이제 인공지능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박종화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면은, 사실 음악하고 AI라는 것은 서로 어떤 극단적인 그 두 부분이 합쳐지는 그런 분야 같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해서 기계적으로 음악을 뭐 피아노를 연주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필요성하고 거기에 대한 반발, 또 과연 그것이 어떤 효용성이 있는 그 분야인가 하는 그런 좀 의문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그 인간의 감정까지 흉내를 낼 수 있는 그런 그 인공지능 피아니스트가 나온다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지막 보루를 또 내주는 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그 면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거하고 이제 관련된 이슈가 여기 지금 그 온라인으로 질문도 올라왔습니다만 사실 인공지능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그 설명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그런 결정을 내려주는 것 같긴 한데 그걸 설명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특히 뭐 의료 법률 같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그 설명이 없이 그걸 따라갈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그 다음에 그 다른 두 분한테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박종화 교수님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술이 인간의 영역, 그 창의성에 대한 질문. 네, 그 음악, 특히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지식 전달이 제자서성 이런 체계로 돼서 어떤 제자가 자기가 이제 그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전수하는 이런 방식으로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인디아의 유명한 시타 플레이어들도 샹칼 가문 이런 데도 이제 지금 아누시카 샹칼이라는 분이 이제 그 가문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이 만약에 이제 그 아버지가 제자를 받아들였을 때 그 제자들의 가르치는 것들과 자기 딸의 가르치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딸의 가르치는 것은 다른 제자한테는 안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이 이렇게 가문 안에 남을 수 있게 그런 이제 그 체계로 지금까지 와서 특히 우리의 비밀을 앗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사실 그 냉정적으로 보게 되면 음악과 이제 그 테크놀로지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어요. 뭐 17, 18세기의 뭐 악기의 발달도 어떤 테크놀로지의 발달, 예술과 관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세기의 그 레코딩의 기술의 발달. 그 사실 레코딩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그 인펄슨으로만 오프라인에서만 그 접할 수 있던 것을 오프라인이 아닌 그냥 미디어만 구매를 하면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됐거든요. 물론 거기는 이제 청각적인 것들밖에 없었죠. 비디오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청각적인 이제 그 직접적인 아닌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의 비밀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오늘날 뭐 유튜브 사실 뭐 어떤 음반이나 어떤 음악을 듣고 싶어도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은 대부분 나옵니다. 90%는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요즘 학생들, 그러니까 뭐 요즘 2000년대부터 밀레니아들부터 이제 음악을 공부한 학생들은 사실 지식이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접하지 인펄슨으로 했어야지 접할 수 있던 정보를 유튜브에 어떤 분들이 연주하는 영상을 보면서 손가락이 돌아가는 모양, 그 현을 어떤 움직이는 이제 짚는 모양, 활을 긋는 모양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이제 그 보면서 접하면서 이 배움의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우리 20년, 30년, 40년 세대보다 더 일찍 악기를 잘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본다면 사실 이제 선생 가르치는 입장이나 이런 뭐 마이스터급 연주자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지식도 벌써 다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저는 예술 쪽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면보다는 어떤 창의성이나 경험적인 면에서 이제 어떤 대인에서의 그 교육이 중요해지고 기술적인 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테크놀로지로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감성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제가 하고 있는 익스프레스 AI 피아노 연구에서도 사실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하고 영감을 느끼고 표현을 하려고 하지만 악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execution은 순수히 기술적입니다. 손가락을 키로 누르거나 활을 누르거나 활을 끄거나 뭐 공기를 넣거나 그 구멍을 누르거나
이렇게 순수하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로보틱하게 이제 재현해낼 수만 있다면 그거는 물론 해낼 수 있는 거죠. 그 완벽한 연주는 기계가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감성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또 기계가 미믹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흉내를 아주 훌륭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impromptuous한 그냥 그 적시에 나오는 어떤 영감, 뭐 long-term playing을 해서 내가 이렇게 연주하겠다, 뭐 내가 이렇게 뭘 하겠다고 해도 무대에 올라가 가지고 그날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햇빛이 쨍쨍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날 청중이 누가 왔느냐, 얼마나 왔느냐, 청중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냐 따라서 인간은 달라집니다. 근데 그 달라지는 정도가 롱텀 플래닝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연주하겠다고 해도 아주 미묘한 순간에 그게 나오거나 그런 이제 그 표현들의 어떤 폭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계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게 되려면 아마 몇백 년은 걸릴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인간은 아직 아주 세이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교수님 말씀을 믿고 싶은데요. 사실상 근데 그 자연어 처리 쪽 분야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감성 분석 같은 것도 잘하고요. 사실상 어떤 새로운 문장을 아까 말씀하신 장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GPT-3 같은 거의 능력을 보면 상당히 대단하거든요. 어떤 감정까지 다 포함이 돼서 마치 인간이 쓴 글 같은 거를 다 써내고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와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300년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그 장윤기 박사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상당히 개괄적으로 그 AI가 어떤 거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제 금융 쪽에 계시기 때문에 좀 궁금한 거는 그 좀 AI를 금융에 접목시킨다고 해서 아까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영역하고 다르게 좀 특수한 상황이 좀 있는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그 은행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던 일을 이제 분석하고 이런 걸 갖다가 AI가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일자리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그런 그 기술 위주의 센터를 갖다가 지금 이끌어 가시면서 그 기술 쪽이 아닌 분들은 어떻게 또 설득을 하시는지 그런 게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예, 금융 쪽 사실 뭐 AI 분야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쪽에 XAI라고 하는 설명 가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사실 좀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출이 왜 실패했냐, 왜 안 되냐 했을 때 지금은 이제 대출 심사역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 대출이 왜 안 되는지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 처리하는 것들을 AI가 하게 되면 AI는 이제 안 된다는 결과를 내게 되고 이게 왜 안 되는지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분야가 있는 것이죠. 사실 알파고가 왜 여기에다가 이 수를 떴냐를 설명해라 그러면 설명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기보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어떤 수를 뜨기 때문에 이 수가 왜 그런지를 한 수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XAI 관련 분야는 저희들이 R&D 분야로 보고 있고 사실 딥러닝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한계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파라미터를 바꿔보면서 이 파라미터 빠졌을 때 대출이 되는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설명 가능한 영역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레귤레이션 관점에서도 이제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이제 아직은 법률적으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아직 못하는 분야도 좀 있긴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 데이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데이터라는 것이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그 일상 용어를 갖고 있는 데이터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히 금융 쪽의 데이터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어디를 잘할 수 있냐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AI는 그러니까 클로즈된 시스템, 닫혀 있고 데이터가 충분한 시스템은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알파고의
바둑을 사람이 이제 이길 수 없듯이 특정 영역에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고 이게 크로즈돼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 의료 시스템에서의 어떤 다양한 그 CT 사진들을 상당히 많이 모았다 그러면 이 사진들을 분석하는 것은 사람이 당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금융 쪽도 이제 그런 데이터의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금융은 이제 크로즈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출된 데이터들이 이제 그런 데이터 시스템만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부도된 회사의 데이터가 충분해야 되는데 부도된 데이터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데이터가 부도된 데이터가 많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만들기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도를 할 수 있는 그 모델을 만들기가 좀 제약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결국 AI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는 이 두 가지 그 어떤 명제를 잘 확인하고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일을 사람이 하고 싶었는가라고 살펴보면 사실은 하고 싶지 않은데 대책이 없어서 하고 있던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지루한 일이고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데 대체할 수 있는 기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했던 일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콜센터에 전화했는데 대부분이 자주 질문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사람이 꼭 할 필요가 없고 어떤 기계가 대답을 하면 좋겠는데 이 질문에 대한 변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상당히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들으면 금방 이해하지만 기계가 들었을 때는 다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기계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콜센터의 데이터를 상당히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티피컬한 질문들은 이제 충분히 사람을 대체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은 꼭 사람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일을 사람이 꼭 할 필요가 없는데 할 수 없이 했던 것들은 대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안 함으로써 사람들이 노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웃바운드라고 하는 이제 외부에다 전화를 하는 행위는 되게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어요.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해피콜, 어떤 계약을 한 뒤에 확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정해진 것들은 이제 AI가 질문을 던지고 사람이 답을 들어서 대응하는 어떤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인바운드 전화가 걸려올 때는 사실 상당한 시나리오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아웃바운드 인들을 한 사람들이 인바운드로 넘어온다면 이 사람들은 좀 더 심도 깊게 뭐랄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늘어난다 그러면 좀 더 하나의 고객들에게 좀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더 어려운 쪽으로 사람들은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사실은 사람들이 더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지만 이제 그런 어떤 티피컬한 일들에 매몰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제 전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좀 더 대체하는 것들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뭐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이것들 다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충분히 할 일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중에 이제 그 AI한테 도전적인 영역이 어딘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된 그런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어렵다는 이제 그런 이슈고요. 그래서 저희 보통 얘기하는 어떤 클로즈드 시스템하고 오픈 시스템하고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시간이 되면은 그 오픈 영역에 대해서 각 그 도메인에서 어떻게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설명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일단 김영학 교수님한테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설명 가능성 혹은 그 explainability라는 게 옛날에 AI 초기 시대에 그 전문가 시스템이 나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AI가 굉장히 똑똑한 답을 주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의사가 납득을 하지 못하면은 그걸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심볼릭하게 모든 AI를 할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뉴럴넷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사실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중요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AI 그 연구 자체에서 근데 지금 현재 그 의료 AI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장애가 되는지 또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런 데서 잠깐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의료에 사용되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어떤 AI를 만들 거냐, 어떤 영역에 활용될 건가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흉부 엑스레이에서 그 노두를 진단하는 이 혹을 진단하는 것 같으면 우리 트루 포지티브, 그다음에 트루 네거티브, 폴스 포지티브, 폴스 네거티브 자체가 거의 일치해요. 그러면 사실은 설명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5만 장을 봤는데 5만 장이 의사 선생님들하고 다 그 네 군데가 다 일치하더라라고 하면은 이거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똑똑하게 봤구나, 노드를 받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현재 의료 영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AI가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들이 많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것도 하나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그 부분들은 의사들이 잘 할 수 있는데 조금 편하게 해주는 AI가 되겠죠. 결국 AI가 조금 더 우리가 의료에 활용이 되려면은 뭔가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감으로 막연하게 예측하는, 그래서 이분이 내일 예를 들어서 심장마비가 올 거다 안 올 거다, 이제 감으로 예측하는 것들을 좀 더 뭔가 AI가 뭐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진단해 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제 이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뭐 그날 날씨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요. 없지만 근데 우리 날씨라는 건 기록이 없죠. 그리고 내일 우리가 심장마비가 오는데 어떤 AI가 개발했더니 심장마비가 오는 걸 굉장히 잘 예측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심장마비가 오는 건수가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대략 안 온다고 생각하면 다 맞는 거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심장마비가 올 만한 사람은 그 전에 대부분 뭔가 의사 선생님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할 거고, 또 그분은 특별히 검사도 많이 할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측을 한 게 이 환자의 현상을 예측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가지고 그냥 찍은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 개 것들은 사실 의료에서 활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은 아까 그 파라미터를 빼고 넣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도 한번 넣어보고 이거 넣었다 뺐다가 이렇게 우리가 가능한 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해서 우리 학습한 알고리즘을 여러 군데 적용을 시켜보고, 이때 여러 군데 적용을 시키면은 다양한 환경에 맞춰졌다 그러니까 설명은 다 못하겠지만 어디선가 우리 의료인들이 적어도 이렇게 의료에 생각하는 바이올로지컬하게 설명 가능한 뭔가를 찾았겠다라고 유추하는 방법이 있는데, 역시 이 방법 자체도 사실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한 데이터셋, 특히 시계열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이런 멀티모델 데이터들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의료에서 굉장히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치명적인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트루 포지티브도 중요하지만은 폴스 네거티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트루 포지티브, 트루 네거티브뿐만 아니고 폴스 포지티브, 폴스 네거티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전통적으로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리학적인 설명 그리고 이런 자연상에 대한 이런 연역적인 설명이 되지 않으면 적용되기는 참 어렵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 아마 요즘 그 컨셉추얼 AI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의료에서 좀 더 광범위한 적용이 되려면 그런 기술 개발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뭐 뉴럴넷 기반의 AI가 지금 대세이긴 하지만은 그런 문제를 위해서라도 심볼릭 AI하고 뉴럴 AI하고 접목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같은 질문을 이명희 변호사님한테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여기도 아주 고도의 지능을 요구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을 위해서 AI가 개발이 됐을 때 거기서 어떤 그 제안이나 답이 나왔을 때 그게 설명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과연 그거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이슈가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설명 가능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도메인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냥 트렌디하니까 그걸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걸 살펴보면은 설명 가능 인공지능의 응용 가능성에 대해서 혹은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느냐 AI한테 물었을 때 1592년
왜 1592년에 판단했냐 이렇게 묻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영역이 우리가 단순히 인간이 인지적으로 메모리 돼 있는 것을 서치해서 주는 단답형 팩토이드는 설명가를 거의 필요가 없고요. 약간 추론의 영역에 왔을 때 데이터에 없는 무언가 대답을 할 때 필요한 그런 것이 이슈가 됩니다. 아까 의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재판을 이렇게 할 때 인공지능 판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인풋 값을 넣었을 때 이놈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유죄냐 무죄냐 이제 예측 머신이 예측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마찬가지고 이놈은 살인을 저질른 유죄 확률이 99%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묻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걸 알파고 형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나는 몰라. 나 경험적으로 그렇다. 근데 이런 머신은 전혀 활용도가 없는 거죠.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설명 가능 인공지능은 그 이미지 인식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분야인데 이미지를 딱 보여주고 이 돌고래를 보여줬는데 기계가 돌고래라고 말했을 때 기계가 물어요.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꽁치가 아니고 돌고래인 이유는 꽁치는 하늘 위로 올라오고 오랫동안 안 있는다. 뭐 등등등등 설명을 달아줄 수 있죠. 요거를 텍스트 혹은 자연어 처리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법률 문서나 글을 주고 이 문장이나 글은 나를 욕을 하는 것이다. 욕이냐 칭찬이냐 분류하는 그런 기계가 있다 합시다. 그럼 알파고 형식으로 하면 말을 못하지만은 그 방식을 따와서 이 글 문장에 혹은 뭐 댓글 같은 거 있죠. 인간아 이 인간아 요걸 보고 나는 욕이라 판단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응용해서 법률에서도 많이 이제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방식 말고 또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했지만은 인간이 추론을 할 때 어떤 머릿속에 룰을 잡고 추론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룰 따라가는 방식이 있고 직관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차로에서 노란불이 왔을 때 서야 되지 않습니까? 지나갈까 말까 이걸 왜 경험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딱 서탑합니다. 근데 이렇게 딱 물어요. 너 노란불이 오면 지나가지 왜 서냐고. 그러면 교통 사고에 관련 도로교통법에 대한 몇 조에서 이래 해서 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경험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 우리는 추론할 때 두 가지 방식을 추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고전적 방식의 엑스파트 시스템하고 지금 주류를 이루는 인공신경망을 중심으로 한 머신러닝 기법 요 두 개를 딱 결합을 하면요. 법률 같은 경우에도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인간이 어떻게 추론을 하고 어떻게 대화하는가를 계속 이미테이션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물이 이피커시나 효용성을 높이는 방향. 그 다음에 챌린징 연구로서 실제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익스플레이너블 인공지능. 그리고 두 가지 결이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어차피 인간은 궁금해하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그것도 도메인마다 많이 성장을 할 거라 봅니다. 의료와 마찬가지로 법률도 설명을 해야 되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간단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그 온라인으로 질문이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질문은 이미 제가 드린 질문으로 인해서 커버가 된 것 같고요. 지금 하나 올라온 게 뭐냐면은 굉장히 열심히 오늘 들으신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AI는 그럼 데이터에 없는 추론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라는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상당히 좀 그 기술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뭐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데이터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은 이렇게 데이터가 많지 않아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래서 원샷 러닝이라는 거는 그냥 그 예제 하나를 보고서 학습을 해버리는
아니면 퓨샷 그래서 몇 개만 보고 학습을 해버리는 뭐 그런 경우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심지어는 제로샷 해갖고서 하나도 안 본 상태에서도 이제 학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인공지능 쪽으로 연구는 이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세션은 그런 기술적인 얘기는 아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제 설명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결국은 그런 쪽의 연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인간의 추론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현재 이제 대두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리를 뺏을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같이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비슷한 거죠. 저희가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살까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 아까 임영익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좀 이게 뭔가 그 룰에 의해서 하는 것을 원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의해서 뭔가 추론을 하는 그쪽으로 좀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인간이 잘하는 거하고 기계가 잘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각 분야에 계신 분께서 그 영역에서 인간과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할지 또 뭐 인간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뭐 인공지능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런 어떤 비율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은 어떤 방식으로 협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 가장 멀리 계시는 이제 박종화 교수님께서 먼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에 하셨던 질문하고도 약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공존하느냐? 제가 뭐 이제 300년이라는 숫자 그 오랫동안 걸릴 거라는 것은 사실 이제 연주에 있어서 관객들은 사실 인간이 어떤 연주를 하는 것을 보러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감정이나 감성의 공유. 그래서 이제 어떤 완벽한 로봇이나 AI가 이제 연주장에 오게 되면 뭐 궁금심 때문에 한 번은 가겠지만 그게 이제 대세가 될지는 이제 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지금 상황에서 AI와 예술이 어떻게 공존하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교육 쪽에서도 이제 그 응용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예술을 표현할 때 언어로 표현할 때 언어로 많이 이제 그 표현을 하죠. 주고받기를 하는데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뭐 미술 같은 경우도 다 그 시각이 다르고 뭐 시각으로 이제 두뇌 그 어떻게 신호가 흘러가는 그 스타일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어떤 것도 다르고 그리고 청각에 있어서도 우리 귀가 다 다릅니다. 제가 학생을 지도할 때도 학생 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들은 거를 학생들한테 어떻게 이해시키느냐가 가장 큰 난해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AI를 이용해서 그런 추상적인 것들을 시각화를 하거나 청각화를 해서 잘 표현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교육적인 목적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한정지어서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만약에 이런 우리 연구가 이제 좀 많이 발전을 해서 정말로 이제 그 기계가 악보를 읽고 어떤 스타일로도 그리고 어떤 감정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뭐 슈퍼스타의 연주 스타일로도 그 적극적으로 연주가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그 음악의 어떤 클래식 피아노의 전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피아노를
치고 싶어하는 인구가 세계에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이런 테크놀로지가 이제 상용화돼서 어떤 피아노에서 자기가 어떤 곡을 배우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인공지능이 이 곡을 어려운 곡을 잘 칠 수 있게 어시스트를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턱걸이 할 때 턱걸이 잘 안 돼가지고 제일 처음에 어시스트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무게를 빼면서 혼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어시스트 기능 쪽으로 이제 한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주 시골에 노래를 부르고 싶은 뭐 분이 계신데 그 시골에 피아니스트가 없다. 반주할 사람이 없다 했을 경우에 이런 그 피아노가 그 인공지능 피아노가 반주를 할 수 있다면 뭐 거기서 적극적으로 이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연주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문화 예술의 좀 전파에 같이 공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존의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하나하나의 어떤 그 인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인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인공지능과 인간이 어떻게 협력을 하면은 예전에는 풀지 못했던 그런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은 김영학 교수님께서 그 뭐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좀 터치를 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좀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들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이미 인공지능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의료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우리 그 의료의 큰 우리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공존에 대한 그건 뭐 당연히 공존인데 어떤 프로세스로 인공지능이 정말 유용하게 우리한테 쓰일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몇 가지 시나리오들을 이미 저희가 병원들에서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어려운 진단의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양쪽에 같은 상황을 주고 인공지능이 진단하고 의사가 진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미스매치된 것들을 다시 한번 의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매칭된 것들은 최종 진단을 하고 공존하는 방법이죠. 또는 우리 효율성이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우리 정상이 대부분이잖아요. 비정상이 적은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1번부터 진단을 하니까 실제로 빨리 진단해야 되는 사람이 늦게 진단되는 경우들이 있죠.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먼저 비정상과 정상을 먼저 가르고 비정상을 의사한테 주면 의사는 비정상 그리고 정상 순으로 판독을 하니까 되는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은 아직 일정한 수준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본인들이 먼저 진단을 하고 인공지능이 확인을 하고 이제 그것들을 교육 머티리얼로 쓰고 그리고 통상적인 교육을 인공지능이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뭔가 이렇게 디스커션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나중에 전문의가 다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응급 상황인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문의는 의료는 이 효율성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한국에 몇 명 안 되는데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 빨리 진단해야 되는 응급 상황 이런 경우들에는 인공지능이 먼저 진단을 하고 사후에 전문의가 확인하고 그래서 사실 의료는 이미 이제 대체 이런 얘기는 이제 거의 하지는 않고 이미 공존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떤 정말 현장에서 어떤 프로토콜을 가지고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가지고 이걸 적용할 거냐라는 정도까지 이제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발과 거의 같은 정도의 우리 심각한 비중으로 현장이 어떻게 활용될까를 고민하는 시기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더 있었으면은 그 다른 두 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시간이 이제 2분여밖에 안 남아서 저희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온라인에 들어온 질문도 하나 있는데 질문은 뭐냐면 이제 문과를 전공한 2030 세대에게는 여전히 어렵고 생소한 것이 AI 같습니다. 문과를 전공한 2030 세대는 AI가 접목되는 세상에서 어떤 직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어떠한 방향에 시간을 투자하면 좋을까요? 상당히 이제 구체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각 영역에서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 같은 게 일어나고 있다는 건 저희가 다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영역에 따라서 그 강약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남은 시간이 지금 한 1분 30초 남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지금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김영학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지금 이런 도전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의 인공지능을 접목시키다 보니까 제일 우리 빠져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기술은 있고 의료는 있는데 이 기술을 어떻게 의료 현장에 소비자 중심적으로 또 이 친화적으로 이 도메인 친화적으로 적용시키는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 인문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결국 채워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그런 부분 중간에 메디에이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명희 변호사님. 먼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문과, 이과 이 구별하는 그 패러다임 자체가 없어졌다 보셔야 됩니다. 저는 변호사이고 과학도 했고 기술도 했고 다 했는데 저는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요즘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 대학 교육이 시작됐을 때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걸 갈라가지고 정부에서 좀 푸시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미 그런 개념은 미국에도 없고 아시지 않습니까? 문과 이과 개념도 없고 나는 문과이기 때문에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연구소에서도 한 30% 정도가 문과 출신 인공지능 개발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요. 지금 정부에서 부랴부랴 AI 대학원 같은 거 만들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미 구글 신이 모든 걸 구글에서 다 가르쳐 줍니다. 유튜브 신이 모든 강좌를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찾아가 자기 몸에 있는 강좌를 가지고 습득을 하면 되고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전문 개발자처럼 코딩을 자유자재로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뭔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전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개념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실제 뭔가 일어날 때도요. 비즈니스를 하거나 뭐 벤처 사업을 할 때도 개발자의 역할이 한 30이면 나머지 역할이 70이 더 있습니다. 기획부터 기획, 전략, 홍보, 마케팅 엄청나게 많은 영역이 들어 있고 지금은 실제 그런 방법론이 이런 ICT, AI 융합 방법론이 동시에 코어를 하는 구조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개발자, 기획자, 마케터 전부 다부터가 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나는 ICT 기술 모른다, 통계도 모른다, 컴퓨터를 모른다 해도 유튜브를 통해서 한 달, 두 달 안에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걸 저는 휴먼 러닝이라고 부르거든요. 기계가 학습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널려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도 러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널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발상만 탁 바꾸면은 그 벽은 쉽게 건널 수 있고요. 지금은 융합에 메타화되고 있기 때문에 초융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플레이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ASZ까지 개념을 이거 트윙거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점점 멀찌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인프라 자체가 다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과의 뭐 공존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코워크, 코스타딩, 공진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기계와 인간과 이런 모든 지식이 공진화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영기 박사님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가 뭐 컴맹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컴맹이라는 단어는 이제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그런 단어가 있었고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을 뭐 못 쓰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진입 장벽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다 극복하고 쓰고 있고 특히 뭐 어르신들이 뭐 스마트폰 쓰고 유튜브 보는 거 이제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블록체인도 사실은 뭐 기술이 어렵지만 이해를 못하면 힘들고 블록체인 맹이 될 수도 있고 AI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고 사실은 어떤 선입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문과이과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버리고 AI를 모르고 블록체인을 모르면 살기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고 뭐 사실 생각을 좀 바꾸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박정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자기
관심을 가진 분야를 깊게 파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AI를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기초적인 뭐 코딩이나 이런 기초적인 지식은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AI를 한다고 해서 다들 프로그래머 코더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진짜 관심 있고 열정이 있는 분야를 깊게 파다 보면은 그 전문 지식이 나중에는 이 생태계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될 거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확신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AI는 분명히 가운데 하나지만은 이제 분야는 상당히 많고요. 접목될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롭게 도전하는 분들이 가실 길도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눈을 크게 뜨시고 찾아 나가시다 보면은 길이 열릴 것 같고요. 오늘 하여간 그 네 분야에 걸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런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상당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울러 좌장으로 함께해 주신 교수님께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조 세션 5 AI를 한 발 앞서서 활용하고 계신 분들 노하우 그리고 의견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글로벌 인재 포럼 2020 1일차 순서 정리해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행사 역시 새로운 형태 하이브리드로 또 인사드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산업이 새로운 형태의 이 삶에 적응해가고 있죠. 인간과 AI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조금 더 분명한 청사진 만나보셨기를 바라면서 1일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